네, 시그널픽 홍석준, 김한규 두 의원과 함께 해야 하는데 홍석준 의원 지금 오고 계시는 중이셔서 먼저 김한규 민주당 의원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예, 홍 의원님 오실 동안 뭐 어차피 저희 순서가 민주당 얘기부터 하려고 네. 했는데 민주당 얘기 우선 나누고 있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당무에 복귀를 하는데요. 일단 뭐 공천 한창 진행 중이고 총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보름 동안 비웠던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 앞에 놓인 가장 큰 숙제가 뭘까요? 뭐 총선 준비를 제대로 시작하는 거죠. 예. 그거를 위해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당내 화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실 거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새로운 인물들 영입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공천 과정이 시작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명확하게 하고 지도부의 입장들을 행보로 계속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하실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 일부 분당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 실제로는 현역 의원 세 분이 탈당하시는 것 외에는 당내 인사의 탈당은 특별히 더 예상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공천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죠. 예. 그래서 그런 추가적인 탈당 움직임이 없도록 지도부가 자리를 딱 잡고 균형 메시지, 뭐 통합 메시지 이런 데 중점적으로 당 대표의 복귀 일성이 구성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헬기 이송 논란으로 민주당에서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좀 지난번에 퇴원하면서도 부산 지역의 어떤 병원과 소방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표했었는데요. 보니까 국민권익위가 이 대표 헬기 이송 이거 특혜다. 이거에 대해 조사에 착수를 했더라고요. 근데 민주당은 권익위에 있던 조사 착수 자체도 좀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부정청탁이라는 것 자체가 네. 뭐 사실 설사 문제가 있어도 과태료 사안이거든요. 이거를 뭐 엄청난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사무처장이 직접 나와서 언론 브리핑 한다는 것 자체도 좀 이례적인데 예. 이분이 정승윤 사무총장이 검사 출신의 네. 대통령의 대학 후배에 예. 대선 캠프에 인수해 있던 분이거든요. 이력이. 예. 네. 제가 정무에 있다 보니까 이제 권익위 사무총장을 자주 뵀던 분인데, 네. 그러니까 평소의 행보를 보면 네. 이게 정치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권익위가 움직인다라는 의심을 저희는 뭐 감출 수가 없고요. 예. 지금 뭐 저희가 하는 행보들에 대해서 특검법이라든지 여당은 계속 뭐 총선을 겨냥한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면 이렇게 야당 대표에 대해서 뭐 존중은 전혀 없고 이런 뭐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발생한 뭐 야당 대표의 피습에 대한 어떤 뭐 재발 방지 방안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진정한 위로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별로 나오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절차적인 부분 관련해서 실제 발생한 것보다 훨씬 더 과장해서 문제화하는 거는 정말 정부 자체가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여당도 네. 이 부분이 별로 본인들한테 좋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뭔가 정쟁화를 그렇죠. 계속 끌고 가게 되는 것들이요. 예. 원래 권익위가 이렇게 정치적인 집단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현희 권익위원장도 네. 상당히 정치적이었다라고 권익위 위원장은 주장을 합니다. 정치인 예. 출신인 건 맞죠. 예. 그렇긴 한데 이런 구체적인 사건을 네. 특정 인물에 대한 특히 또 공천과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 더 정치적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설사 이러한 의혹이 있다 할지라도 네. 이 부분을 그렇게 권익위가 부각시켜서 발표를 하고 수사에 착수한다고 공개적으로 뭐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이럴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뭐 법적으로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저렇게 조사에 착수한다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은 실제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특혜가 있어 보인다 예. 이렇게 받아들일 그런 수가 있으니까. 의도로 조사에 착수하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 예. 결과는 뭐 만약에 문제가 없으면 총선 끝나고 나오지 않을까요? 네. 결과에 따라서 좀 발표 네. 시기가 조정될 수 있겠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군요. 민주당은 일단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양극단의 정치 좀 그 서로를 죽이려 드는 정치를 관두자라고 했는데 어쨌든 국민권익위는 헬기 이송 특혜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를 했고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부실 수사, 뭐 축소, 은폐 이런 주장들을 하잖아요. 최고위원까지도 뭐 현장 물 청소를 했다는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부실 수사 비판에 당력을 좀 쏟는 모습인데 이게 지금 전국 주도권을 국민의힘에 뺏길까봐 좀 이 이슈를 키우는 겁니까? 진짜 속내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뭐 속내는 좀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좀 강해요. 예, 저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왜 공개가 됐지? 그다음에 2015년에 마크 리포트 주한 미군 주한 대사. 미국 대사 피습 때도 바로 공개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방식으로 과거의 선례에 따라서 이례적이지 않으면 저희도 이거를 계속 정치적으로 문제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예, 도저히 이거는 뭐 법률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이렇게 살인미수에 해당되는 것들은 피해가 심각하고 그다음에 잔인한 범죄의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법적인 요건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놀란 사건인데 공개하지 않는 거는 그거야말로 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공개해달라는 게 뭐 대단한 정보가 아니잖아요. 이분의 그렇죠. 신상이라든지 뭐 네. 당적 보유 현황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라서 이거는 경찰도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뭔가 이게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저희가 이것 때문에 여당을 공격하거나 이거 여야 간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수사 과정이 예, 어떤 수사는 좀 너무 열심히 해서 문제가 됐다라고 저희가 느끼는 경우가 있고 예, 이 건은 뭐 통상적인 사건에 비해서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조금 제대로 일을 안 한다라는 측면이지 예. 이거 하면 전국 주도권 가져올 수 있나요? 그렇진 않죠. 이슈화를 좀 시키고 있는 게 네. 아닌가 이게 좀 국민의힘의 좀 생각인데요. 이재명 대표 복귀하면은 이 질문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어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개항을 출마 가능성을 또 밝히고 실제로 이 대표 옆 지역구에서 행사가 크게 있었던 터여서 이 대표 개항을 해 나올 건지 이거 질문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좀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구했다라는 걸 보니까 나오는 게 좀 더 확실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랑 같이 예. 이재명 대표가 6월 1일 날 보궐선거로 들어오셨잖아요. 예, 동기시죠. 예, 네. 그러다 보니 동기라고 했다 또 큰일 납니다. 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임대차 기간이 뭐 대충 이제 끝나는 시기라 저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는데 사무실 계약 예, 기간이 그러니까 끝난 그 전에 시기군요. 좀 전에 이제 예. 계약을 이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그런 시점이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대표의 출마는 본인의 의지도 있지만 당의 요청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이 총선 과정에서 네, 이재명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냐. 예를 들어서 뭐 많은 분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원 유세를 해달라고 하면 과연 뭐 인천 계양의 지역구에 출마하시는 게 당에 도움이 되냐 이런 고민들을 할 거라 네, 지금 와서 당장 본인이 내가 뭐 어디 국회의원이 되겠어 이런 발언을 복귀해서 하시지는 전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원희룡 장관은 계속 뭐 우리 이재명 대표하고 급을 맞춰갖고 네. 무슨 대전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고 싶은 것 같은데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볼까? 두 사람의 예, 급을 같은 예, 급으로 그래서 볼까? 예, 저희가 발언을 하면 그거야 원희룡 전 장관이 좋아하실 일이라서 뭐 굳이 그럴 일인가 네, 싶고요. 예, 저희는 별로 그렇게 원 장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뭐 네. 심각하거나 위협적이지는 않다. 저희가 얘기를 나누는 사이에 홍석준 의원 도착하셔서 예, 어서 오세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고생 시간을 잘 몰랐습니다. 예. 홍석준 의원 오셨으니까 저희 지금 그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어제 원희룡 전 장관이 인천 계양을 해서 출마 의사를 밝혀서 지금 뭐 명룡 대전이 성사되냐 이런 얘기인데 일단 김한교 의원은 이런 식의 어떤 두 사람이 같은 급으로 놓이는 대전 이런 프레임 자체가 이제 별로 신경 쓰이진 않는다 하셨어요. 국민의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의 맞대결은. 어제 제가 이제 대구 경북 재경 신년 교례를 이제 프레스센터에서 이제 했을 때 갔는데 그 원희룡 장관이 오시더라고요. 네.
뭐 그 제주 출신이면 대구 경북이 아닌 지인이 많아서 오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 돌덩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냐? 뭐 이렇게 하니까 씩 웃으시기만 웃으시는데 아마 제가 추측할 때는 예. 뭐 좀 뭐 제 추측입니다만은 국토부 장관으로서 그런 또 표현을 할 수도 있지 않나. 돌덩이라는 표현을요. 도로를 만들 때 돌덩이 자꾸 나오니까. 예. 네. 지금 이재명 그 대표 개항은 좀 정상적인 어떤 국회 출마 과정보다는 좀 방탄을 위해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경기도권도 아니고 갑자기 이제 송영길 대표를 여기서 서울시장이라는 걸로 던져주면서 이제 송영길 대표의 지역구에 이제 갑자기 출마하게 됐는데 네. 사실 정치인으로서 김한규 의원도 얘기했지만 사실 계양이라는 지역구가 저희 당으로서 봐서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송영길 대표도 또 5선이나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야당 대표하고 한번 맞서겠다 이런 어떤 정치인의 좀 기계로 봐서는 저는 참 부럽기도 부럽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당도 좀 더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예. 좀 그런 걸 통해서 또 당연히 또 정치인이니까 본인의 어떤 좀 체급도 야당 대표하고 싸우는 그런 어떤 체급도 뭐 높이는 그런 또 부가가적인 그런 어떤 효과도 예. 좀 있을 수 있겠죠. 대선 출마도 하셨었으니까 예. 아니 뭐 제가 같은 동양이잖아요. 그렇죠. 그 제주도요. 제주도고 저희 지역구에 뭐 출마하시면 어떻겠냐라고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발언도 하셨어요. 네. 그리고 도지사를 2번 하셨잖아요. 그리고 고향이고 그러면은 저희 지역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별로 당선된 적이 없는 그런 험지로 지역. 분류가 예전에는 국민의힘이 몇 선을 연달아 하다가 민주당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면 연고를 갖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면 저희는 원지사 입장에서도 제주도를 먼저 고려해야 되지 왜 인천을 생각하는지 예. 정치라는 게 무슨 본인의 체급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총선이라는 게. 예. 그렇다고 하면 고향 사랑하셔갖고 도지사 하셨으면 뭐 저랑은 급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뭐 저희 지역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국민의힘이 아직 보실 수 있다. 예비 후보 등록을 안 하셔서 예. 물론 이제 저보다는 훨씬 정치 경험이 많고 선거도 경험이 많으시지만 뭐 그렇게 지금 이제 총선이라는 게 이렇게 특정 정치인들의 자기 몸값을 올리기 위한 장치는 아니지 않나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명룡대전 어쨌든 성사될지는 오늘 이재명 대표가 나오니까 아마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기자들이 어떤 반응이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공천 기준을 발표를 했는데 저는 좀 큰 틀만 나올 줄 알았더니 뭐 룰을 다 발표를 했어요. 보니까 가장 핵심은 이런 것 같은데 격전지 같은 경우는 당원의 어떤 의사보다는 민심의 비율을 높이겠다. 그래서 뭐 민심 비중을 80%까지 반영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3선 이상 의원들에게 감점을 주는데 최대 35%까지도 감점을 받는 분들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어제 이 결과 발표에 대한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뭐 제가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지만 저는 어제 그 발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첫 번째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정의원 공관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저희 당의 공천 어떤 공천 과정보다도 굉장히 좀 치밀하고 합리적으로 좀 설계가 돼 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어떤 것이 사실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공정한 공천, 이기는 공천을 위해서 국민에게 멋진 모습을 보이겠다. 또 정의원 공관위원장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 그리고 특히 이제 민생 공천, 지역 일꾼을 뽑는 공천 그런 어떤 원칙을 언론상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번 어떤 그런 어떤 공천의 어떤 룰이라든지 절차 기준을 보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동안 뭐 많이 이제 좀 우려 내지는 또 야권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뭐 검사 공천이 될 것이다. 또 그 대통령실발 인사가 대폭 낙하산 공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우려를 했는데 네. 사실 그런 것들이 거의 상당 부분 원천적으로 배제가 되었다. 어제 만든 룰로 아예 그냥 그 해소가 되는 룰을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거의 예. 대부분 이제 배제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거의 대부분 어떤 지역을 이제 경선으로 하면서 구체적인 어떤 경선의 어떤 기준, 특히 이제 결국은 이제 현역에 대한 평가가 가장 중요한데 네. 현역 평가에서 10% 7명 정도만 이제 컷오프를 시키고 30% 이하는 이제 마이너스 페널티를 주는 식으로 이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되면 자연스럽게 낙하산 공천은 원천적 배제가 되는 거죠. 이 점이 가장
이번 공천 공관위에서 밝힌 원칙에서 가장 이전까지와는 좀 다른 어떤 원칙이다. 그리고 그 이외에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을 했는데 좀 더 계량화되고 세분화되고 그리고 조금 더 투명한 절차가 이번에 좀 마련됐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3선 이상 의원들은 상당히 좀 그 페널티를 안고 시작하는 룰을 만들면서 좀 세대 교체 여기에 좀 방점을 찍은 것 같아요. 그 말씀하셨다시피 좀 그런 윤심 공천 이런 것도 차단할 수 있는 룰을 만들었다라고 홍석천 의원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일단 현근택 부원장의 어떤 출마 여부 부적격이냐 적격이냐 이게 좀 그 한창 논란이다가 본인이 일단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정리는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 좀 진행될 공천에 있어서 지금 이제 여당에서는 친명 판독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친명 공천이 민주당은 좀 고심이자 논란일 것 같은데 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걸로 보세요? 저는 이재명 대표나 그 지도부가 친명 일색으로 공천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예. 실제로 그런 것 같고 다만 이제 일부 분들이 친명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뿐이지 대표가 요번에 뭐 그런 식으로 본인하고 가까운 사람으로 총선을 치르겠다라는 의지는 분명히 없는 것 같고요. 네. 원래 이제 선거 때마다 무슨 호소인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저희 아직 공천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이제 공천 그랬죠. 심사도 예. 아직 요번 주에 이제 신청을 하는 거고 이제까지 자격 검증인데 자격 검증에서 오히려 대표랑 가깝다라는 분들도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 이제 불출마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대표랑 가깝다라고 얘기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저희는 외부에서 하시는 공격은 실제로 공천 결과가 한 2월 중순쯤부터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때까지는 정치적인 공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천 룰을 바꾸셨는데 내용 네. 자체는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약간 의아한 거는 여당이고 역사와 전통이 어떻게 보면 당명은 바꿨지만 되게 긴 정당인데 이거를 공천하기 한 달 전에 네. 룰을 정하면 룰도 없는 상태에서 그동안 준비한 사람들은 기존 룰에 맞춰서 준비한 사람들은 뭐가 되냐. 저도 선거를 준비한 입장에서 경선 예. 룰이 어떻게 되고 당원과 일반 국민 비율이 어떻게 된다라는 건 준비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갑자기 바꾸는 게 이게 예측 가능성이나 아니면 체계 측면에서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우리 김학의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하는데 사실은 이제 당헌 당규상 저희가 5대 5로 그 당심 50% 이제 국민 여론 50% 예. 그래 돼 있는데 사실 이제 영남권이라든지 당세가 강한 지역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당헌의 어떤 그 여론과 또 일반 국민의 어떤 여론이 이제 일치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그대로 이제 갔는데 사실 이제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일반 어떤 유권자 수에 비해서 표본이 되는 당헌이 좀 상대적으로 훨씬 좀 적기 때문에 인원수가 적죠. 예. 그래서 이제 국민 어떤 여론 어떤 비중을 높임으로써 좀 더 본선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을 저는 뽑겠다는 것은 저는 좀 대단히 좀 합리적이라 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번에 좀 치밀하게 좀 설계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민주당을 좀 이리 보면은 우리 김한규 의원한테 좀 조심스럽게 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 얘기는 안 개딸들 하기로- 강성 지지층한테 네. 맹폭을 예. 당하셨는데 네. 사실 지금 현재 민주당 이런 과정을 보면은 예. 굉장히 지금 드러난 사람들만 예를 들면 적격심사 지금 적격심사도 공천의 1단계거든요. 예. 적격심사에서 지금 문제가 된 정의전 후보라든지 뭐 강의안 또 뭐 어제 사퇴를 한 뭐 현근택 현근택 이런 어떤 부원장. 문제가 된 부분들만 이제 친명 그룹이 탈락된 것이지 언론에 부각이 되지 않는 저는 많은 친명 그룹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반대로 비명 그룹은 좀 상대적으로 사실상 큰 문제가 없는 어떤 사람들도 예를 들면 뭐 고향의 전 뭐 최선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탈락이 됨으로써 이제 이낙연 신당 내지는 원칙과 어떤 상식과 그룹처럼 이제 탈당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민주당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질 것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여파로 지금 호남 어떤 지지율이 리얼미터에 의하면은 대폭적으로 이런 어떤 그 하락이 되는데 앞으로 민주당의 어떤 공천 과정에서 그럴 어떤
우려는 훨씬 더 좀 있을 것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면 이제 국민의힘은 친명 공천일 거라고 우려를 해주시고 민주당에서는 윤심 공천할 거를 우려하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내심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좀 바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은 이제 룰이 만들어졌고 오늘 이 대표가 복귀를 하면 여기도 속도를 낼 거니까 실제로 어떻게 될지 말한 것과 일치를 할지 그렇죠. 그건 좀 아니, 봐야 될 그렇죠. 것 같아요. 저희는 뭐 걱정해 드리는 건 아니고 예. 그러기를 사실 뭐 바라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결국 공천이 총선의 민심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각자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평가를 하고 정말 뭐 특정 인물에 가까운 분들을 편향적으로 비정상적으로 공천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국민들이 평가해 줄 거고 저는 뭐 저희보다는 국민의힘이 훨씬 더 대통령에 가까운 분들이 공천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제 예측이 틀리면 뭐 그건 뭐 국민의힘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 어제 발표된 어떤 1차지만 사실상의 완전한 어떤 공천 기준 절차로 인해서 예. 그동안 어떤 뭐 우려되어 왔었던 뭐 윤심 공천이니 검사 공천이니 대통령실 공천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원천 배제됐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결론을 내어주셨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에 정치개혁 과제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라 이런 압박을 하고 어제는 국회의원 50명을 줄이자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은 일단 이 제안에 대해서 떴다 방식 제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예. 다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이게 정치를 막 시작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주장들입니다. 네. 2012년에 안철수 의원님이 당시 안철수 바람이 있을 때 이제 주장했던 게 국회의원 정수를 대폭 줄이자였고 그 다음에 황교안 전 대표도 지난 총선 때 국회의원 숫자 10%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이게 이제 뭐 파격적이 아니라 그냥 계속 반복되는 선거철마다 뭐 저희는 뭐 고장단 나오는 라디오 같은 예. 반정치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는데 국회의원 숫자가 많아서 실제로 정치권이 문제인가? 지금 우리 정치권의 가장 문제가 국회의원이 200명이면 괜찮고 400명이면 더 안 되고 이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 국회의원들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고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지 가끔 어떨 때 보면 해야 될 일이 많아서 300이 적게 느낄 때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국 정치에 대한 반감을 혐오를 본인의 에너지로 삼고 싶어하는 이 정치권에 처음 진입하는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게 결국은 제살 깎아먹기 누워서 침 뱉기거든요. 넓게 보면 우리도 다 정치인들이고 네. 그거는 이제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 무능하고 불필요하다라는 식의 일부 주장을 그냥 갖다 쓰는 건데 과연 국민들이 그걸 원할까? 정치를 잘하기를 원하는 거지 뭐 숫자를 줄이는 게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건가? 저는 뭐 좀 그 부분을 혼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힘은 이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얘기를 하면서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비판은 하지만 5년 전에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도 똑같은 얘기를 해서 딱 인원수도 250명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그건 뭐냐 이렇게 좀 반박을 하더라고요. 저는 뭐 특정 뭐인 정성호 의원 정성호 의원이 이번에 문자 파동에서 봤듯이 민주당 내에서 영향력이 참 세다는 건 드러났습니다만 예. 특정인의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좀 뭐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개혁 정치혁신했던 그 시리즈별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물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패션 센스가 있고 이런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네. 그런 멘트 하나하나가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는 어떤 정치 개혁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을 앞두고 이 정치개혁, 정치혁신하는 이런 모습으로 경쟁을 하는 것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나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결국은 이런 어떤 정치개혁, 정치혁신은 우리 대한민국 전반에 깔려 있는 정치 불신을 좀 해소를 조금이라도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불체포 특검 포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저는 국회의원 정수 줄이는 문제도 물론 국회의원 정수 줄이는 것이 능사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국민들이 절대 다수가 좀 줄였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지금 우리가 글로벌하고 봤을 때 300명이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네. 이제 우리가
총 인구가 대한민국 총 인구가 지금 꺾이고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지금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고 예. 그래서 국민 각 분야가 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이런 어떤 판국에 좀 정치권이 좀 나서서 이런 모습을 조금 먼저 선도적으로 보이는 것도 대단히 국민으로부터 정치 불신을 걷어내고 신뢰를 얻는 그런 한 가지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예. 듭니다. 일단 정치개혁안을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던지고 있고 이 대표도 뭐 복귀를 하니까 앞으로 뭐 이런 거 내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민주당도 이게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저희는 정치 개혁이 지금 필요한 시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민생 그다음에 총선 공약을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들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있지. 예. 정치 개혁을 지금 논의하는 건 여의도 관심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